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사실 결혼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30 넘어도 결혼 안 하니까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결국 30대 초중반은 회사 끝나면 엄마 아빠가 주선해준 선자리를 나가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네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하나같이 눈에 차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 정말 모자란 것 없이 살았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자수성가하신 사업가세요. 젊은 시절 죽도록 고생하셔서 의류사업에서 성공하셨죠. 사업 성공해서 저와 남동생 키우는데 아낌없이 쓰셨어요. 물론 아들을 더 위하시긴 하셨지만 저도 모자란 것 없이 누리고 살았었어요. 엄마 아빠가 교육열도 높으셔서 고등학교 때는 고액 과외받아 성적 끌어올려서 서울에 있는 남들 다 아는 대학 나왔고 미국 연수도 2년 갔다 왔었거든요. 다녀와서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고요. 그러니 웬만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좀 잘생겼다 싶으면 벌이가 시원찮고 벌이가 괜찮다 싶으면 인성이 틀려먹었고 그런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0대 후반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주변에서 딸 어떡할 거냐고 독촉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듣고 오는 날이면 저를 들들 볶으셨죠. 눈이 그렇게 높아서 어떡할래? 누구 하나라도 빨리 골라 잡아 어여 결혼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아예 부모님 뜻에 반하게 혼자 살 순 없겠다 싶더군요. 30 중반 넘어서부터는 선자리에 진지하게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 아빠 사업이 탄탄하니 좋은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고 그중 한 사람과 마음이 맞아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사실 조건으로는 저보다 한참 밑지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은 평범하고 그 사람 하나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학위 따서 대기업 다니고 있었어요. 벌이도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벌이가 더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워낙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외모도 제 스타일이라 제가 먼저 반하고 말았죠. 연애를 하다 보니 시댁에서는 결혼을 서두르시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있고 더 망설일 게 뭐 있냐는 시기였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했지만 그래도 1, 2년은 만나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덜컥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호텔에다 풍선이며 꽃으로 장식해놓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저와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난 지는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저를 일생을 같이 할 여자라고 생각한다더군요. 그 말에 저 역시 마음을 결정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정도 고민 끝에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이후로 모든 과정이 순탄했어요. 양가 상견례 때 만난 시어머니는 너무도 좋으신 분 같았어요. 흔히 시어머니라고 하면 생각되는 이미지는 약간 독하고 무서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겠다며 너무나도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난 것 같다며 흡족해 하셨어요. 문제는 여느 신혼부부들 다 그렇듯 집과 예단, 혼수 등 결국엔 돈 문제였어요. 이 부분을 시댁과 잘 상의하면 될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어요. 어느 날 남친이 어머님한테 받았다며 종이 한 장을 건네더군요. 뭔가 싶어 봤더니 예단과 혼수 내역이 쭉 적힌 종이었어요. 품목뿐 아니라 명품 브랜드 리스트까지 아예 정해주셨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많이 바라실 줄은 몰랐거든요. 남친은 엄마하고 상의해봐 하며 모든 걸 어머니께 일임했어요. 그때는 제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 종이에 적힌 예단들 제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조금 과하다 싶어요. 저랑 오빠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집만 마련해서 작게 시작하고 싶은데요. 사실이 그랬거든요. 남친과 제 나이가 적지 않으니 모은 돈이 꽤 돼 있었고 그 돈이면 시댁과 친정에 가까운 아파트 전세는 넉넉히 들어가고 대출을 받으면 매매도 가능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단 같은 데 낭비를 해서 모은 돈을 버리기 싫었어요. 예단 혼수 리스트 전부 계산해보니 억대 돈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제 말을 듣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결혼이란 게 집만 마련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집안 간에 맺어지는 일이잖니. 대충 할 일은 아니야. 요새 아무리 간소화해서 결혼한다지만 그건 돈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린 사정이 다르잖아. 너희 친정에서 도와주시지 않겠니?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희 친정이요? 저는 친정부모님 도움은 안 받으려고 했는데요. 어머, 얘. 부모님께서 그런 뜻인 거니? 아니면 내 뜻이 그런 거니? 부모님 생각은 다르실 거다.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데 모자란 것 없으신데 왜 그냥 맨몸으로 시집 보내려고 하시겠어? 부모님과 상의해서 예단 잘 마련해봐. 요새 아들 장가 보내면서 그 정도 안 받는 집은 없다더라. 내가 과하게 요구한 거 아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서 저 정도도 못 받았다면 다들 부끄러워한단다. 사돈들도 이해하실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정말이더군요. 제가 당황하든 말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시종일관 웃으면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 페이스에 말리게 되더라고요. 결국 일단 어머니와의 대화는 제가 치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예단 내역을 보내드리니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봐도 과한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시어머니 밍크의 명품 가방에다 화장품 같은 소소한 물건들. 혼수는 무조건 최상급 라인으로 바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희 집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니까 이참에 한몫 바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부모님께 죄송스러워서 결혼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이사를 얘기했더니 아빠가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럼 파혼하겠단 거냐?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데 이런 일로 파혼은 무슨. 부모가 못 해줄 정도면 몰라도 다 해줄 수 있는 거 왜? 네가 왜 파혼 딱지를 붙여? 걱정 마라.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저희 부모님은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겠냐며 괜찮다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서는 시댁의 요구를 받아들여 억대의 예단과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집은 남편 반, 저 반 보태서 사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니 제가 결혼에 쓴 돈이 훨씬 많게 되었더군요. 결혼 앞두고 싱숭생숭했지만 좋게 생각하려 애를 많이 썼어요.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이지. 시댁에도 이 정도 했으니 시집살이는 없겠지. 그렇게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이래도 별다를 건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각자 회사를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면 같이 집안일하고 저녁 차려 먹고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서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이며 요리며 잘했고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았죠. 그런데 시댁 문제가 묘하게 거슬렸어요. 저희 신혼집은 친정과 시댁 딱 가운데 있고 차로 20분 정도씩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친정 시댁 방문을 드렸는데 친정에 가면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그러고 저희 돈 버는 거 아시면서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핑계 삼아 용돈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시댁은 전혀 딴판이었죠. 일단 가면 마트에 가자고 저를 이끕니다. 그래서 저녁거리를 산다면서 쓸데없는 물건들을 잔뜩 카트에 담더라고요. 어떻게 봐도 저녁거리는 아닌 음식들이나 주방용품 같은 것들이요. 그렇게 한두 달치 생필품을 다 사고 계산대에서는 시어머니가 나 몰라라 하고 계시더군요. 자연스레 제가 카드를 내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장을 보고 오면 잠깐 산책할 겸 근처 백화점에 가자고 하세요. 백화점을 가면 어머니께서 구경을 하시다가 옷이든 소품이든 꼭 하나씩 오래 붙잡고 구경을 하시거든요. 산다고 하시면서 이상하게 계산은 또 저한테 떠넘기시고요. 그런 일이 몇 달이 반복되자 저 역시 친정과 시댁이 비교되고 시댁에는 점차 가기 싫어졌습니다. 제 벌이가 좀 되고 저희 친정이 잘 산다는 이유로 자꾸 요구를 하시는 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한테도 볼멘 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시댁만 갔다 오고 나면 수십에서 수백만 원대까지 돈을 쓰고 오니 우리 돈은 언제 모으냐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하하 웃다가 그러더군요. 아, 부모님들이 나중에 우리 모른 척 하시겠어? 저축은 되는 대로 하자. 아등바등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저도 좀 짜증이 나서 물었어요.
시댁은 가진 것이라곤 달랑 집 한 채이고 재산이라곤 없는데 모른 척하고 말 게 뭐가 있겠어요. 오빠, 부모님들이란 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오빠네? 우리 친정?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한테 물려주실 것도 없잖아. 결국 다 우리 집에 기대게 되는 거잖아. 아, 그런 게 아니고. 알았어. 우리 부모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지금은 능력 좋은 며느리 얼마 전에 들여서 들뜨셔서 그래. 내가 잘 얘기해 볼게.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별반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기는커녕 대놓고 생활비나 용돈도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일하시고 저축해둔 돈도 좀 있으실 텐데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그 문제로 싸우는 날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에게 따질 것이 많았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한 번도 져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 친정 좀 잘 산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바라면 뭘 얼마나 바랬다고 그 난리야. 나도 남자고 자존심이 있지. 처가에 대해 손 벌릴까봐 그러냐? 야, 걱정 마. 너희 집 돈 더러워서 안 써. 이렇게 나오니 저도 참 결혼 생활이 암담해지더라고요. 부모님께는 말씀도 못 드렸죠. 이런 사실 알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친정도 시댁도 가지 않고 지냈어요. 시댁에는 남편 혼자 갔다 오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친정에는 제가 가끔 전화 연락이나 드리고 그랬죠. 엄마 얼굴 보면 속상한 심정 다 들킬까봐 제가 일부러 멀리 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연락이 오셨어요. 집을 이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마음에 드시는 집으로 가셨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엄마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고 해서 집에 대해 물어보니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 주 주말에 남편과 함께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 살 길 너무 바빠서 무심했구나 싶었고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겁이 났습니다. 부모님께선 예전 집보다 훨씬 작고 낡은 빌라에 자리하고 계셨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가 울면서 물었어요. 아, 너의 아버지 사업이 저번에 수출한다고 그랬던 물건이 일이 좀 꼬였어. 은행에선 독촉하지 돈은 다 묶여있지. 일단 집 팔아서 여기로 왔다. 다 늙어서 이게 뭔 일인가 모르겠어.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집은 너무도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난방도 잘 되지 않는 집에서 살 저희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웠죠. 사업 일은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 큰 문제가 있어서 다 넘어가게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엄마 아빠랑 제가 대화 나누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더니 불쑥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겠다며 일어나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겼나 그냥 짐작만 했어요. 남편 가고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도 얼마나 놀랬겠냐. 가서 잘 얘기해라. 엄마 아빠가 사업은 어떻게든 잘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거실 불도 켜져 있고 남편 신발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안방에선 뭔가 전화하는 듯한 소리가 두런두런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발소리를 낮추고 문 옆으로 가서 통화 내용을 엿들었어요. 아, 엄마, 완전 망했어. 망했다니까. 산동네에 집 같지도 않은 빌라에서 있는데 진짜 어이없어서 지네 집 잘 산다고 그렇게 유세 떨더니 다 망했나 봐. 심장이 두근거렸죠.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말투는 분명 걱정은 아니었어요. 아, 근데 엄마, 이제 어떡하지? 좀 잘 구슬려서 사업이랑 재산 다 내 쪽으로 물려주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망해서 다 틀렸어. 짜증나 죽겠네 진짜. 친정 잘 산 데서 꼬셔서 결혼했구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망해갖고 이게 뭐야 진짜.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얼른 전화를 끊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힐끗 보더니 왜, 다 들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마구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네가 인간이냐? 다 들었냐고? 그래 다 들었다. 너 같은 거랑 같이 못 살아. 나랑 결혼한 이유가 그거였어? 돈?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으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넌 조건 안 받냐?
나한테만 그러지 마. 서로 조건 따져서 선봐서 결혼한 거잖아.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왜 이래? 남편의 그런 반응에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그 길로 신혼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갈 곳은 친정밖에 없었죠. 친정에 가서 그동안의 일들, 남편이 했던 말들 모두 털어놓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새 이혼은 흠도 아니고 저렇게 삐뚤어진 사람과 평생 살 순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니 이해하시더군요. 한숨 푹 쉬시면서 미안하다. 부모가 못나서 너까지 고생시키는구나. 하시며 눈물 지으시는데 그날은 영영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모두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바로 이혼 절차 밟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하니까 할 테면 하라 그러더군요. 자기도 미련 없다고요. 저희 집이 망했으니 미련이 없는 거였겠죠. 이혼이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해서 일단 별거 하는 걸로 정리해두고 저는 집으로 옮겼습니다. 부모님 옆에서 사업을 도와야 했거든요. 사업을 크게 하셨지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없이 두 분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직원들도 두고 하셨지만 허점이 많았고요. 자료를 정리해보니 수출권은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접어두고 수출 때문에 등한시되었던 국내 판매에 힘을 써야 다시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저랑 동생이 달라붙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직접 티셔츠 등 단체로 입는 옷들도 홍보하고 인터넷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알던 곳에만 고정적으로 납품을 하고 계셨거든요. 알고 보니 저희 물건이 좋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문을 못했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게 인터넷 판매를 활성화시켰지요. 1년쯤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남동생도 저도 원래 하던 일 다 접어두고 부모님 사업 다시 일으키는데 온 힘을 다했죠.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풀리더군요. 수출권의 손해를 국내 판매로 다 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업계에서도 유명하게 퍼졌어요. 다들 저희 망하는 줄 알았다며 대단하다고 웃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사업이 좀 나아지자 낡은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도 가능해졌어요. 집을 판 건 일단 급한 불을 끄려고 그랬던 거니까요. 예전보단 작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지내시기 편한 아파트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같이 살던 사람인데 어쩜 그럴 수 있나 싶긴 했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그 사람에게 돈으로밖에 의미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별거에서 이혼으로 정말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은 다시 일으켰지만 그래서 그 사람과는 더더욱 살기 싫어졌어요. 저희 집 어려울 때 같이 힘들어하고 슬퍼했다면 저희는 더욱 단단해졌겠지만 그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전화해서 이제 이혼 절차 밟자니까 흔쾌히 응하더군요. 사업이 잘 된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서류들 다 제출하고 재산 나누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혼 처리된 것을 보니 마치 꿈을 꾼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그런 흑심만 가지고 접근했을 줄은 정말 몰랐었거든요. 시댁 일로 서운했을 때도 그냥 남자들은 무심한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한동안 싱숭생숭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판매로 화제여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사업 홍보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 흔쾌히 응했어요. 여성 잡지에 꽤 큰 기사로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기사가 났다는 연락만 받고 너무 바빠서 그 기사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기사가 나고 얼마 후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뭐 처리가 안 된 것이 있으니 지금 시댁으로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처리가 안 된 건데 이혼 다 끝났잖아. 전화로 얘기해. 아, 그럴 수가 없어. 이건 만나서 얘기해야 돼. 우리 집으로 와줘. 어? 꽤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진짜 뭔가 이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면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어서 일단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집을 빼고 시댁으로 들어갔거든요. 시댁 식구들 보는 거 싫었지만 한사코 그쪽으로 와달라 해서 일단은 갔어요.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이혼한 며느리가 뭐 예쁘다고 반기는지 의아했는데 바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탁자 위에 제 기사가 나온 잡지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잡지를 읽으신 거죠. 잡지에는 저희 회사 매출이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시 사업이 번창하는 얘기까지 전부 나와 있었거든요. 남편이 덜컥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자기도 알지? 내가 자기한테 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그냥 장인어른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이없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속을 제가 모를까 봐요. 저희 시어머니도 제 팔을 붙들더니 저에게 애원하시더군요. 예,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 안 그래도 우리 애랑 너랑 이혼시키는 거 너무 속상했어. 너도 그렇지? 이혼 딱지 붙어서 좋을 게 뭐 있어. 이혼해서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 우리가 잘못했다. 응? 마음 풀고 다시 잘 합쳐보자. 제 팔을 붙잡은 그 손을 거세게 뿌리쳤습니다. 잡지 보셨어요? 그래,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지. 어려울 때 같이 도왔어야 하는 건데 우리 애 엄청 야단쳤어. 장인어른 사업 그렇게 되었으면 사위가 도와야 한다고. 아직 젊고 살 날 많잖니? 서로 이해하고 다시 잘 살아보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제가 미쳤나요?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요. 이혼 경력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어차피 처음부터 혼자 살 생각이었고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연애만 해도 그만이고 그러다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전 남편과 재결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이러는 거 진짜 꼴불견인 거 아세요? 오빠, 그만 일어나. 무릎 아니라 뭘 꿇어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아. 어머니도 정신 차리세요. 거지근성 좀 고치고 사시고요. 제가 독하게 말했음에도 자존심은 개나 져버렸는지 저를 계속 붙잡고 얘기를 해보자는 둥 다시 생각해달라는 둥 매달리더군요. 이미 정리 다 됐는데 제가 생각할 게 뭐 있나요? 뿌리치고 나오려니 뒤에서 어머니가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얼마나 고소하던지요. 전 남편은 그 이후로도 내내 문자나 전화를 해가면서 저한테 매달렸어요. 짜증나서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사업장까지 전화해서 절 바꿔달라고 그러더군요. 야, 한 번만 더 이러면 스토킹이든 영업방이든 신고할 거야. 제가 버럭버럭 욕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놀랐는지 전화는 다시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후에 소개시켜줬던 사람 말을 들으니 남편이 술로 메일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시댁도 매일 가슴치고 있고요. 속이 쓰리겠죠. 저는 요새 홀가분합니다. 아직은 연애도 하고 있지 않아요.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한번 되어본지라 이제는 결혼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시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살붙이라고 하죠. 피로 연결된 가까운 사람. 보통은 부모와 자식을 두고 그리 말한다죠.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오랜 시간 살 부비고 살다 보면 살붙이가 되는 모양이에요. 저랑 저희 시어머니처럼 말이죠. 저는 얼마 전까지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원래 시부모님 내외 두 분이 순천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2년 전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로 홀로 남으신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와야 했거든요. 남편이 이남 1녀 중 둘째라서 솔직히 부모님 부양에 대해 크게 신경 쓰고 살진 않았어요. 근데 아주버님과 아가씨 모두 미국에 살고 있어서 저희가 모실 수밖에 없게 됐죠. 그 점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어요. 막말로 팔순 가까운 노인을 말도 안 통하는 미국으로 가시라 할 순 없잖아요. 둘째도 자식인데 자기 부모 모시는 걸 큰아들한테만 떠넘기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연로하신 어머님 모시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까지 키우려니 도저히 일을 병행할 수 없어서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나서게 된 건 타격이 좀 컸죠. 저희가 외벌이로는 생활이 힘들거든요.
사진을 전공한 남편은 7년 전 선배와 둘이 회사를 차렸어요. 투자금을 담당했던 선배는 대표, 몸으로 일당백노릇을 하는 남편은 이사직급을 달고 있죠. 말이 이사지 전 직원 다 해도 5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이사가 별건가요? 사진도 찍고 작가 관리도 하고 마케팅에 홍보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는 게 이 사람 일인걸요. 남편네 회사는 사진작가들한테 이미지 컷을 사서 유저들한테 판매하는 일종의 중개업체예요. 왜 인터넷에서 보면 특정 주제나 화제에 관련된 사진들 나오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모아파는 회사예요. 처음 창업을 하고 한 3년간은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제 월급으로 살았었어요. 그래도 몇 년 전부터는 저작권 보장이 강화돼서 현재는 회사가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한 2, 3년만 참으면 자기 벌이가 좀 나아질 거라고 조금만 참자고 그래요. 7년째 똑같은 말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속는 셈 치고 또 한 번 믿어보는 거죠. 그래서 넉넉치 않은 저희 살림 탓에 어머님을 모시고부터는 아주버님과 아가씨한테 매달 조금씩 보조를 받고 있어요. 생각 같아선 그 돈 안 받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게 안 되네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형제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자식이 내 부모 모시고 살면서 형제들한테 돈 받는다는 게 당당한 일이 못 되니까요. 괜히 어머님 뵙기도 그렇고요. 꼭 돈 때문에 모시고 사는 것 같아서요. 사실 어머님이랑 사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결혼하고 몇 년간은 남편 벌이가 안 돼서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았었거든요. 산후조리도 시어머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땐 시골살이에다 시아버님도 살아계셔서 엄청 정신 없었죠. 모든 게 서툴렀던 절 데리고 사시느라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때 같이 산 적이 있어서 그런가 어머님하고는 정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자식들 뜻에 따라 선뜻 놀러와 주신 것도 그때 경험이 있어서 덜 어색해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본인 손으로 똥기저귀 갈아 키운 손주도 그리우셨을 테고요. 저희 애는 어머님이 오신 후로 아주 살판 났어요. 요놈이 아주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할머니 찬스를 톡톡히 누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공부라면 질색을 하는 녀석인데 할머니 백 믿고 요샌 아예 책에 손도 안 대요. 그나마 열심히 하는 건 태권도 뿐이에요. 우리 아들이 절 닮아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질 고치라고 6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켰어요. 수련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주먹질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하네요. 아우 어쩜 그런 것도 절 닮았는지 공부는 물론이고 영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건강이 최고라고 애들은 나가 뛰어놀아야 한다시며 애를 닥달하는 저한테 오히려 한 소리를 하시죠. 주변 엄마들은 애들 영어 가르친다고 소문난 학원까지 차로 실어 나르고 하는데 전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가씨가 아버님 제사 지내러 애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모부는 일 때문에 짬을 낼 수가 없어서 둘만 온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내심 여기로 불러서 곁에 두고 싶으신 모양이었어요.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전 일부러 모르는 척 했죠. 저랑 아가씨 사이가 좀 그렇거든요. 결혼 전부터 아가씨는 제가 체대 출신이라고 엄청 무시했거든요. 11년 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자리라 떨리고 정신없는데 아가씨가 계속 깐족거리는 거예요. 체대? 아, 체대 애들 엄청 무식한데. 전 그 말 절대 못 잊어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가씨 볼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올라요. 그뿐인 줄 아세요? 기껏 부모님 등골 빼서 미국으로 유학 가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지금의 남편 만나 연애만 하다가 덜컥 애 생겨서 결혼한 주제에 외국인 신랑감 소개하는 자리에서 딱 이러는 거예요. 작은 언니는 체대 출신이라 영어 못하죠? 어느 선까지 내가 통역해줘야 돼요? 헬로우 정도는 알죠? 미친. 생각 같아선 돌려차기로 주둥이를 팍 쳐버리고 싶었는데 정말 허벅지를 꽉 꼬집으며 참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근데 퇴근한 남편한테 아가씨 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대뜸 잘 됐네. 배나고 놀다 보면 한율이 영어도 늘 테고 애들 어학연수도 보낸다는데 놀면서 회화 공부하게 된 셈이잖아. 아, 제가 그걸 생각 못했네요. 아가씨가 얄미운 건 얄미운 거고 그보다는 아들 영어 공부가 먼저죠. 게다가 어머님도 원하시고. 그래서 아가씨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가씨야 어머님 방에서 자면 되고 배는 우리 애랑 같이 재우면 되니까요. 신우 아들이 저희 애랑 동갑이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난 데다 아빠가 미국 사람이니 영어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한국어랑 스페인어도 한다더라고요.
잘 됐죠. 이참에 공짜로 회화도 시킬 수 있으니. 어머님은 미국 사는 딸이 온다고 며칠 전부터 들떠 계세요. 아무리 며느리가 신경을 써드린다고 해도 내 자식만 하겠어요. 게다가 타양 말리에 사는 딸이니 얼마나 그리우셨겠어요. 아가씨가 좋아하는 오이소박이며 양념게장 보리굴비까지 잔뜩 준비하셨죠. 드디어 아가씨가 오기로 한 날이 됐어요. 저희 차는 작아서 사람이 다 탈 수 없어서 남편의 회사차로 마중을 나갔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고 저 멀리서 아가씨가 손을 흔들며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꾸부정한 허리를 들썩이며 딸을 보려고 애를 쓰셨죠. 그런데 아가씨는 가까이 오자마자 대뜸 저한테 언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노인네를 힘들게 여기까지 끌고 나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없어. 오빤 혼자 나오지 창피하게 개떼처럼 다 끌고 나와선. 아우 창피하니까 빨리 가. 이러는 거 있죠. 어머님은 애들이 집에서 쉬고 있으라는 거 자신이 나오겠다고 떼를 쓴 거라며 저희를 감싸주셨어요. 그런데도 신우는 끝까지 눈을 흘기며 절 멍청하고 생각 없는 며느리 취급을 했죠. 아니 제가 뭘 잘못한 거죠? 그럼 딸 보고 싶어 안달인 어머님을 집에 혼자 두고 갔어야 했나요? 게다가 이건 무슨 내가 지네 집 종도 아니고 보자마자 부리는 종한테 호통치듯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내가 손아랫 사람도 아니고 손이 올 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어머님도 계시고 장소가 장소인지라 꾹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가씨는 캐리어에서 선물 꾸러미를 꺼내줬어요. 깍쟁이가 웬일인가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큰올케가 갖다 주래요. 내가 이거 들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팔 빠지는 줄 알았네. 전부 형님이 보내주신 거였어요. 안에는 어머님과 저희 애 옷이며 제 화장품, 남편 비타민 등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예상대로 아가씨는 빈손으로 온 거였어요. 아들내미 공짜로 영어 공부시키려고 꼴보기 싫은 아가씨까지 불러들였는데 어떻게 된 게 집에 붙어있질 않는 거예요. 배는 지 엄마가 겉옷만 입으면 쪼로록 따라 나가더라고요. 집에서 한율이랑 놀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않고요. 제 계획은 완전 대실패였죠. 전 형님한테 전화해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형님이 아가씨 옆에 있냐고 묻더라고요. 아침부터 어머님 모시고 나갔다고 했더니 동서, 이거 동서만 알고 있어. 아가씨가 벤아빠 몰래 사고쳐서 돈 엄청 까먹었나 봐. 얼마 전에 여기로 돈 끌어왔더라고. 동서도 알잖아, 우리 애아빠 성격. 신용 안 지키는 사람한텐 형제가 아니라 부모라도 얄짤 없는 거. 아가씨가 우리한테 돈 한두 번 해갔어. 한 번도 약속 안 지키고 입 싹 닦았지. 그이가 단칼에 자르더라고. 그랬더니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한국 들어간 거잖아. 혹시 어머님 구슬려서 순천 땅 팔아먹으려는 걸지도 모르니까 동서가 옆에서 지켜봐. 절대 그 땅 팔아주면 안 돼. 알았지? 형님 얘기를 들어보니 아가씨가 한국에 온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쩐지 아버님 장례 치를 때도 끝나자마자 조의금 배분해달라고 닥달하던 사람이 뭔 바람이 불어 아버님 제사 챙기러 왔나 했죠. 결혼 전에도 툭하면 돈 문제로 사고쳐서 오빠들한테 징징거리고 돈 뜯어가더니 그 버릇 여직 못 버리고 저러고 사네요. 한탕 크게 할 수 있다고 접근한 가짜 펀드 매니저한테 속아서 20만 불이나 사기를 당했다나 봐요. 세상에 간도 크지. 어떻게 20만 불이나 날려요? 돈 한 푼 안 버는 사람이. 아휴, 내 동생이었으면 정말 가만 안 뒀어요. 벤 아빠 몰래 뺏어 쓴 돈이라 이달 말까지 메꿔야 하나 봐요. 그동안 크고 작은 돈 사고를 하도 쳐놔서 벤 아빠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이혼이라고 못 박아놨다는데 암튼 큰일이죠 뭐. 게다가 알고 보니 저희한테 보내는 돈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낸 적 없다더라고요. 자긴 출가 외인이라고 엄만 오빠들이 책임지라면서 형님한테 오히려 큰소리 치더래요. 저희한테 어머님 맡겨놓고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그동안 형님이 대신 보내주신 거더라고요. 이 여우 같은 게 지부모는 안 몰라라 하면서 부모 땅 해먹겠다고 온 거였어요. 남편 오면 얘기를 해야겠다 하던 참에 아가씨가 어머님을 모시고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어머님을 끌고 다녔는지 어머님은 혼이 빠진 사람처럼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녁은 드셨다길래 일단 누우시라고 방에 이불을 펴들었어요. 그리고 아가씨한테 잠깐 얘기 좀 하라고 불렀죠. 그랬더니 피곤하니 나중에 얘기하라며 그대로 소파에 드러눕더라고요. 그래, 남편 오면 그때 한 번에 얘기해야겠다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터졌어요. 미국에서 온 외손주에게 뭐라도 주고 싶었던 어머님은 고쟁이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초콜릿이랑 사탕을 외손주 손에 쥐어주셨나 봐요. 그런데 체온 때문에 초콜릿이 녹았는지
껍질에 초콜릿이 묻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벤이 초콜릿을 집어던지고 어머님을 향해 경멸하는 눈빛으로 쏘아보며 영어로 욕설을 퍼부었대요. 그 모습에 놀란 어머님은 벤에게 다가가 할미가 잘못했다며 그래도 먹는 걸 던지면 안 된다고 그러셨고요. 그랬더니 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외할머니를 향해 한국말로 소리쳤다네요. 저리 가, 거지 같은 늙은이야. 그리고는 어머님을 바닥에 밀쳤는데 그 바람에 어머님은 바닥에 내팽개 쳐주셨고요. 그 순간 우리 한유리가 달려들어 방을 나서려는 벤을 붙잡았대요. 그리고는 벤에 멱살을 주고는 사과해, 우리 할머니한테 사과하라고. 벤보다 키도 작은 녀석이 앙칼지게 달라붙어 할머니께 사과하라고 소리쳤죠. 그 소리에 밖에 있던 저와 아가씨도 방으로 달려들어간 거고요. 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님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한유린 벤에 멱살을 주고 씩씩거리고 벤은 계속해서 영어로 욕설을 해댔죠. 전 일단 한유리한테 그 손을 놓으라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벤이 우리 애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한유리 얼굴을 긁어 얼굴에 상처를 냈죠. 긁힌 자리에 피가 났어요. 한유리는 얼굴에 난 피를 보자 그대로 벤의 얼굴을 향해 돌려차기를 해버렸고요. 무방비 상태로 당한 벤은 바닥에 넘어진 채 벙찐 표정으로 한유리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달려들어 우리 애를 밀면 소리쳤죠. 뭐 하는 짓이야? 네가 깡패야? 왜 우리 애를 때려? 하여간 지 엄마 닮아서 무식하기는. 뭐요?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 말이 틀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나 되면서 영어로 자기소개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태권도 가르칠 돈 있으면 영어나 가르쳐요. 언니처럼 애까지 무식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아, 정말 기가 막혀서. 저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애한테. 게다가 남도 아니고 자기 조카한테 어쩜 저래요? 저도 이번엔 참지 않고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일 끝나고 돌아온 남편이 어머님 계시는데 일 키우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생각 같아선 저것들 당장 내 집에서 내쫓고 싶었지만 어머님 봐서 참았어요. 그날 밤 형님한테 들은 얘기를 남편한테 다 해줬어요. 아가씨가 순천 땅 팔아달라 그러면 절대로 해주지 말라고요. 근데 남편의 반응을 보니 아는 눈치더라고요. 며칠 뒤 아버님 제삿날이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버님 제사에 식구들이 북적거리는 거 보기는 좋더라고요. 말은 안 하셨지만 어머님도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어요. 아가씨는 그날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곤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질만 해댔죠. 미국에 돌아갈 사람이니 또 언제 보겠나 싶어 좋게 좋게 끝내자는 마음에 저는 꾹 참았고요. 상을 다 차리고 자정이 되자 제를 지냈어요. 한유리는 제 아빠를 따라 능숙하게 술을 따르고 상에 술을 올렸고요. 그리고는 절을 하려는데 글쎄 벤이 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는 거라고 하는데도 자긴 싫대요. 귀신한테 왜 인사를 하냐고요. 그 말에 저희 한유리가 또 발끈했어요. 귀신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야. 그랬더니 아가씨가 한 소리 하더군요. 사람은 다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야. 넌 그것도 모르니? 지 엄마 닮아서 무식하긴. 그 말에 한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긴 왜 울어? 내가 널 때리기랬니 뭐랬니? 성질머리도 지 엄마랑 똑같아선. 그런데 그 순간 그동안 아무 말 안 하던 남편이 나섰어요. 너 지금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왔으면 조용히 있다 갈 일이지 왜 분란을 만들어? 그리고 니 올케가 네 친구야? 어디서 함부로 굴어? 한 번만 더 내 올케한테 그따위로 굴어봐. 너 다신 우리 집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그리고 벤, 아무리 미국에 살아서 잘 모른다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엔 우리나라 문화와 전통이 있는 거야. 네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네 자유지만 네가 싫다고 함부로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싫으면 안 해도 좋아. 알았지? 남편은 벤에게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벤이 갑자기 영어로 지 엄마한테 소리치더라고요. 사실 전 못 알아들었는데 남편은 알아들었는지 얼굴이 불그락거렸죠. 나중에 남편한테 물으니 벤이 그랬다더군요. 자기 엄마가 돈 날려서 나까지 이런 데서 병땡 같은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게 했다고. 자기한테 사과하라고요. 아가씨는 벤 앞에서 쩔쩔매며 영어로 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벤이 아가씨를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순간 어머님께서 소리치셨어요. 네 이놈!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짓이야?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때려? 회초리 어디냐? 이런 되먹지 못한 놈은 매로 다스려야 해. 어머님이 회초리를 드시려니까 아가씨가 달려들어 말렸어요. 엄마 뭐 하는 짓이야? 이건 아동학대야. 미국에서 이러면 잡혀간다고. 왜 이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무식하게 굴어? 오냐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그래. 버르장머리 없는 저런 놈을 손주라고 끼고 사느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 네 이놈 당장 이리 안 와? 정말 무식하게 이러지 마. 벤이 오늘 일 지 아빠한테 말 안 할 것 같아?
그럼 내 체면은 뭐가 돼? 엄마는 생각이 있어, 없어? 어머, 아가씨. 어머님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무식하다뇨. 그럼 아가씨랑 배는 유식해서 그래요? 저요, 어머님 봐서 계속 참아왔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우리 한유리가 보고 배울까봐 걱정돼서 할 말은 해야겠네요. 아가씨, 여기 온 뒤로 툭하면 무식하다 어쩐다 그랬죠? 근데요, 제가 보기엔 아가씨가 더 무식해요. 아무리 자식 교육에 대해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키워요? 문화가 달라 못 보고 자랐다지만 미국 사람이라고 다 저러지 않아요.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깍듯하고 예의 바르던걸요. 근데 벤을 보세요.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다른 문화를 인정할 줄도 몰라요. 게다가 지부모한테 발길질까지. 이게 말이 돼요? 저요, 살다 벤처럼 저런 애는 본 적도 없어요. 그게 누구 잘못이겠어요? 공부도 좋지만 애 저렇게 키우다간 나중에 아가씨 벤한테 맞고 살 게 뻔해요. 지금도 저러는데 앞으로는 더 안 그러겠어요? 뭐래, 누가 누구른 게야? 올케가 뭘 한다고 그래? 오빠가 언니 편 좀 들어주니까 기세등등한가 보네. 하여간 이래서 무식한 것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아, 됐고. 엄마, 나 그 땅 빨리 팔아줘. 나 이 집에서 잠시도 있고 싶지 않으니까. 세상에, 어머님이 결국엔 그 땅을 팔아주시기로 한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왜 그 땅을 팔아? 네가 뭐 이쁘다고 땅을 팔아줘? 네가 네 아버지 제사를 지내냐 아니면 이 늙은 애미를 데리고 사냐? 땅을 줄 거면 이날 이때까지 묵묵히 제할돌이 다 하고 사는 애미를 줘야지. 네가 뭐라고 땅을 줘?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엄마가 손주 보고 싶대서 없는 돈 쪼개서 벤까지 데려왔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난 어쩌냐고. 손주? 누가 내 손주냐? 지 할매를 거짓 취급하는 손주?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할매 준다고 지 코 묻은 돈 아껴서 사탕이고 초콜릿이고 다 사다 나르는 우리 똥강아지 유리가 있는데 미쳤냐? 저런 놈을 손주로 삼게. 데려가라. 너도 다시는 나 찾지 말고 네 집으로 가.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나 그냥 못 가. 당장 내놔. 엄마가 지금 이때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 유학 갈 때만 해도 그래. 다른 집 엄마들은 직접 미국까지 따라와서 집도 구해주고 차도 사주는데 엄마 나한테 그래 봤어? 촌사람 아니랄까봐 비행기표 사줘도 미국까지 오지도 못해서 나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 그랬으면 미안해서라도 그 땅 놔줘야 되는 거 아냐? 늙은이가 욕심만 많아가지고는 죽을 때 싸매고 할 셈이야? 나 이제 엄마랑 안 보고 살아도 좋으니까 그 땅은 내놔. 나 달라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발이 나가버렸어요. 아가씨 얼굴로요. 정신을 차리니 아가씨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집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죠. 남편도 어머님도 한유리도 제가 태권도 사범인 건 알지만 직접 눈앞에서 제 주특기인 돌려차기를 본 건 처음이거든요. 생각 같아선 그대로 아가씨 낯짝을 발바닥으로 비벼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차마 그러진 못하고 얼굴 바로 앞에서 멈췄죠. 아가씨는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한유리한테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 배는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는지 맞지도 않은 지 뺨을 감싸지더라고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그 주둥이 안 다물어? 뭐가 어쩌고 어째? 부모가 돼서 해준 게 없어? 지금까지 널 먹이고 이쁘고 키워준 게 누군데? 네 말대로 그 총구석에서 잘나지도 못한 딸내미 유학까지 보내느라고 어머니 허리인 거 안 보여?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도 일만이에서 일찍 굽어버린 어머니 허리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데 딸이란 년이 그런 어머니 앞에서 이따위로 굴어? 지금 이 자리에 어머님 안 계셨으면 너 내 발에 턱 돌아갔어. 알아? 네가 멍청해서 네 남편 돈 날려먹고 왜 네 부모한테 그 돈을 물라 그래? 애야 네가? 적어도 그런 소리를 할 거면 네 아버지 제사는 제대로 지내고 했어야지. 아버님 제사 중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도 네가 자식한테 부모 대접 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부모 앞에서 이딴 짓을 하고도? 나중에 네 자식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너부터 똑바로 살아. 한 번만 더 우리 어머님한테 함부로 굴면 그땐 나 너 가만 안 둬. 알았어? 이거 마지막 경고야. 결국 전 폭발을 했고 아가씨는 어머님 앞에서 눈물 콧물 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죠. 어머님도 저희 남편도 싸늘하게 변해버렸거든요. 이 집 사람들이 그래요. 한번 돌아서면 피도 눈물도 없이 손절이거든요. 결국 아가씨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자업자득이죠. 그 후로도 몇 번 미국 아가씨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어머님은 단칼에 자르셨죠. 아참, 그리고 저 선물 받았어요. 어머님한테요. 아가씨가 눈독 들이던 그 땅 어머님이 제명을 해주셨어요. 아가씨 손에 이끌려 부동산 가서 시세를 알아보셨을 때 부동산에서 그랬대요. 이 땅 옆으로 도로가 생길 예정이라 몇 년 묵혀두면 값이 5배 이상 오른다고 팔지 말라고요. 그래서 안 팔고 땅 명의만 제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물론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찬성하셨고요. 이러려고 어머님 모신 거 아닌데 결과적으론 상 받은 거죠. 그리고 저희 한유리 영어 교육은 당분간 학교 수업으로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3개 국어를 하면 뭐하냐.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데. 그러니 애미 너도 한유리 닥달하지 마라. 영어는 나중에 배우면 어떠냐. 난 말이다. 영어 잘하는 손주보다 제부모 귀한 줄 알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한유리가 100배, 1000배는 좋다.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저한테 땅을 주시기로 마음먹은 건 한유리 때문이더라고요. 어린 게 지 용돈 모아 할미 준다고 사탕이고 초콜릿이고 사다 나르는 게 누굴 보고 배웠겠냐고요. 자식 잘 키운 며느리한테 상 준다 셈치고 땅 줘야겠다 생각하셨대요. 늘 공부 못한다고 타박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내 새끼가 최고입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유리를 보니 그냥 마음이 든든해져선 이래서 자식을 낳나 새삼스레 그런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축복받는 5월의 신부가 될 줄 알았던 29세 여성이에요. 현재 저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은둔 중이에요. 아직은 그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솔직히 전 아직도 내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지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사건의 시작은 친구로부터 남자, 그러니까 제 약혼자 케빈을 소개받으면서부터였어요. 저에게 케빈을 소개시켜준 친구는 15년지기 제 절친이에요. 친구와 전 인생의 절반을 함께 보냈죠.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였어요. 게다가 우리는 이름도 같아요. 그래서 학창시절엔 큰 박소영, 작은 박소영으로 구분해서 불렸고요. 친구는 170이 넘는 장신이고 전 160이 겨우 되는 단신이었어요. 이름까지 같았던 우린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을 지나오면서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됐어요. 물론 중간에 4년간의 텀은 있었지만요. 하지만 소영이가 2년 전 돌연 결혼을 하면서 우린 전처럼 자주 어울릴 수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출산까지 이어지면서 관심사도 많이 갈리게 됐고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엄마들의 관심사는 오직 아이뿐이니까요. 소영이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소영이는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들이대며 아이 자랑만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며칠 전보다 키가 많이 자랐다는 둥, 다른 아이들에 비해 어휘력이 남다르다는 둥, 아이를 빼고는 대화가 안 될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사이가 조금씩 멀어져 갈 무렵 소영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소개팅해라. 진짜 멋진 사람이야. 내가 유부녀만 아니면 너 안 준다. 소영이는 다짜고짜 만나보라며 남자를 소개해줬어요. 소영이가 하도 만나보라고 생떼를 써서 하는 수 없이 전 소개팅 자리에 나갔죠. 그날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지금의 제 약혼자 케빈이에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죠. 소영이 말 맞다나 외모, 학벌, 재력, 게다가 매너까지 정말 완벽한 남자였어요. 만나볼수록 왜 그렇게 소영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케빈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 달랐어요. 뭐랄까, 저에 대해 잘 안다고 해야 하나? 그렇다고 경험 많은 카사노바 타입은 아니에요. 질척이지 않고 산뜻하면서도 스윗한 사람이죠. 소영이와는 미국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소영이는 고2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4년 정도 살다 왔거든요. 둘은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다가 얼마 전 우연히 연락이 닿았나 봐요. 고국이라고 해도 친구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혼자 살게 된 케빈이 소영이는 안 돼 보였대요. 그렇다고 유부녀인 자신이 곁에서 챙겨줄 수도 없고 고민 끝에 절 소개시켜 준 거죠. 사실 전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남자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제가 만난 남자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케빈이 저에겐 분에 넘치는 사람이란 얘기죠. 케빈을 만날 때마다 행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완벽한 조건의 남자가 왜 굳이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려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사기꾼이 아닐까 의심도 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단 소영인 케빈은 내가 보증해. 그리고 네가 어때서? 내가 내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너 정말 괜찮은 여자야. 너 스스로한테 자신을 가져봐. 라며 용기를 북돋아줬죠. 사실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에겐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것도 소영이와 관계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당시 같은 반이었던 소영이와 전 늘 같이 붙어 다녔죠. 유일하게 따로 다니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날은 소영이와 소영이네 엄마가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소영이네 아빠는 유명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소영인 그분을 대놓고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처지였죠. 첩의 자식이었거든요. 소영이네 모녀가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건 한 달에 한 번, 그날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소영이 아빠는 연세가 많으신 데다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건강상 문제로 못 만나고 건너뛰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김비서 아저씨가 소영이네 집으로 차를 끌고 와요. 그래서 주변엔 김비서 아저씨가 소영이 아빠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날은 소영이네 모녀가 아빠를 마지막으로 만나던 날이었어요. 소영이가 아빠를 만나고 있던 그 시각 전 야자를 마치고 막 교문을 나서고 있었고요. 소영아. 낯익은 목소리가 절 불러 세웠죠. 선우 오빠였어요. 선우 오빠는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집과는 부모님들이 친하셔서 왕래도 잦고 어렸을 땐 피서도 같이 다니곤 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빠를 짝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괜히 오빠와의 관계가 불편해졌죠. 물론 저 혼자만요. 선우 오빠는 검도로 유명한 근처 남고의 검도부 주장이었어요. 키도 크고 워낙 잘생겨서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그런 오빠가 우리 학교까지 찾아와 절 부르자 하교 중이던 여학생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처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뭐랄까, 그 순간만큼은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할까요? 선우 오빠, 여기 웬일이야? 소영이 버리고 왔지. 그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오빠는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말이죠. 그리곤 저에게 상자를 내밀었어요.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학생들이 깍 비명을 지르며 지들이 더 좋아했죠. 마치 공개 프로포즈를 받는 여자처럼 전 쑥스러우면서도 내심 그 순간을 즐겼어요. 그리곤 상자를 받아들었죠. 그런데 이거 소영이한테 좀 전해줄래? 요즘 통 내 전화를 안 받는다. 나한테 삐진 게 있나 봐. 오빠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소영이? 그랬어요. 오빠가 보러 온 사람은 제가 아닌 큰 소영이었죠.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여학생들 사이에서 불쌍해 라는 말이 들렸어요.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전 애들 말 맞다나 그저 초라하고 불쌍한 여고생이 돼버렸어요. 당시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땐 죽이고 싶었어요. 소영이를요. 소영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선우 오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오빠랑 만나왔으면서 저한텐 말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죠?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전 소영이와 연락을 끊었어요. 학교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했고요. 선우 오빠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소영이도 더 이상은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죠. 우린 그렇게 멀어졌고 얼마 뒤 소영인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죠. 그렇게 4년 동안 연락이 끊긴 채 살았어요. 그때 그 일로 인해 전 멋진 남자는 내 차지가 될 수 없다고 믿게 된 것 같아요. 케빈도 선우 오빠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차지가 될 것 같았어요. 어쩌면 케빈은 저에게 있어 행복한 고문 같았어요. 소영이와 재회한 건 대학교 4학년. 한창 취업 준비로 바쁠 때였어요. 학교 앞 사진관에 들러 증명사진을 찍는데 뒤에서 누가 절 툭 치더라고요. 소영이었어요. 근처 카페로 가서 우린 얘기를 나눴죠. 헤어진 이후부터 근황에 대해서요. 알고 보니 소영이는 마지막으로 아빠를 만났던 그날 미국 이민을 권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임종을 앞두고 있던 소영이 아빠는 김비서 아저씨를 통해 이미 샌프란시스코에 소영이네 모녀가 살 집과 가게를 마련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도 그럴 것이 소영이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와 동시에 가족 간의 유산 문제로 시끄러워질 게 불보듯 뻔했고 그렇게 되면 소영이네 모녀는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큰어머니와 자식들이 순순히 첩을 위해 돈을 내어줄 리 없잖아요. 소영이는 아빠 장례식장에도 못 갔대요. 큰어머니께서 소영이네 모녀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걸 막았다더군요. 그뿐 아니었어요. 소영이를 빌미로 소영이 엄마를 협박하며 자신들 집안과의 관계를 폭로할 시에는 두 모녀가 이 땅에서 무사히 발붙이고 살 수 없을 거라고 했다나 봐요.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못할 것도 없었겠죠. 소영이네 모녀는 큰어머니의 눈을 피해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한국을 떠났대요. 만약 김비서 아저씨가 발빠르게 소영이네 모녀를 미국으로 빼돌리지 않았다면 모르긴 해도 살기 힘들었을 거라 하더라고요. 소영이네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집 형제들 간에 유산 분배 문제로 싸움이 났는데 사람까지 고용해서 서로 감시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범지면서 추악한 가정 문제가 세간에 불거지게 됐고요. 소영이는 자신이 그런 흙탕물 싸움에 발들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막상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보니 한국에서 김비서 아저씨가 말했던 것과는 상황이 너무 다르더래요. 허름한 월세방에 돈이라곤 공항에서 김비서 아저씨한테 건네받은 $10,000가 전부였죠. 수영장에 딸려 있다는 집도 직원이 열이나 된다던 슈퍼마켓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소영이 모녀한테 전달돼야 할 돈 대부분을 김비서 아저씨가 중간에서 가로챘던 모양이에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더군요. 남편도 죽고 끈떨어진 상간녀를 누가 거두고 감싸겠어요. 4년 동안 한국에 돌아갈 돈을 만들기 위해 소영이랑 엄마는 무척 고생을 했던 모양이에요. 소영이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는 아빠 잃고 사기도 당한 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는데 전 고작 그깟 남자 때문에 하루아침에 친구를 버린 셈이잖아요. 졸지에 저만 속 좁은 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그날 이후 그때 일은 가슴에 묻기로 했어요. 그리곤 소영이와 다시 예전처럼 지내게 됐고요. 소영이의 연애 코치 덕분에 저는 케빈과 순조롭게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케빈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여자의 직감일 뿐이었죠. 같이 있는데 껍데기란 있는 느낌이랄까? 진도가 더딘 것도 이유라면 이유일 거예요. 저희 만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키스에서 진도가 멈춘 상태거든요. 10대 청소년도 아니고 혼전 순결을 고집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니까 꼭 제가 밝히는 여자처럼 보이시겠지만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늘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 딱 그 지점에 가면 케빈이 그만두거든요. 마치 거기까지만 하기로 약속된 사람처럼요. 게다가 결혼 날짜가 잡히고부터는 케빈이 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잡아놓은 물고기한텐 떡밥을 주지 않는다지만 그래도 전과는 확연히 다를 정도로. 그뿐이 아니에요. 언제부턴가는 제 앞에 서면 눈도 못 마주치고 자꾸 피하려 들고요. 꼭 사고치고 엄마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아이처럼 말이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확실했어요. 전 소영이한테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케빈한테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다고요. 소영이는 펄펄 뛰며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자기가 아는 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정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자기가 직접 알아봐 주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뒤 소영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 그래도 결혼 앞두고 머리가 복잡한데 회사 일로 좀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었나 봐.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니까. 외국 사람들이 원래 속 얘기 잘 안 하고 개인주의적이잖아. 그이도 따지고 보면 외국인이니까. 그이? 말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소영이는 케빈을 그이라고 불렀어요. 찜찜하긴 했지만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영이가 저와 케빈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소영이 남편을 출장을 떠났고 아이는 친정집에 맡겼다며 오늘은 밤새 마시고 자고 가라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우린 그러기로 했죠. 식주로 간단하게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시다가 본격적으로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전 소주나 맥주는 꽤 마시는데 와인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렇다고는 해도 그날은 유독 심했어요. 한 잔 겨우 마셨을까? 정신이 흐려지면서 잠이 들어버렸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소영이랑 케빈이 단 둘이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느 집 부부 사이처럼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설마 두 사람이 그런 사이? 생각이 거기까지 다다르자 전 앞뒤 가릴 것 없이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곤 정신없이 걸었어요. 걷는 내내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두 사람은 마치 예전부터 쭉 같이 살아온 사람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저와 둘이 있을 땐 그렇게 불편해 보이던 케빈이 말이에요. 순간 악몽처럼 오래전 그 일이 떠올랐어요. 선우 오빠 일이요. 그러다 문득 이번에도 내가 두 사람 사이를 혼자 착각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영이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인사 못하고 왔다고. 케빈한테도 얘기 잘해달라고요.
소영이는 알았다면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주문했던 청첩장이 택배로 왔더라고요. 전 우편으로 보낼 것과 직접 만나 전할 것들을 따로 정리했어요. 그 사이 저희 엄마는 제 청첩장을 주변에 돌리셨고 그 과정에서 전 선우 오빠와 다시 연락이 됐어요. 선우 오빠는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잠깐 보자고 했죠. 11년 만에 만난 선우 오빠는 그 사이 살이 좀 붙었더라고요. 오빠는 엄마를 통해서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약혼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묻길래 소영이가 소개시켜준 남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 아직도 걔랑 만나니? 난 그 일 있고 너희 안 보고 사는 줄 알았는데. 당황했는지 오빠는 말을 잠시 잊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보자고 한 건 예전 일로 저한테 사과하려고 부른 거라고요. 사실은 말야, 이건 소영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서 그동안 말 안 했던 건데 그때 우리 사귀고 있던 거 맞아. 네가 나 좋아하는 것도 소영이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친구 사이에 어색해진다고 모른 척하라 그래서 너한테 비밀로 했던 건데 미안하다. 근데 소영이 그 지집애 웃긴다. 너한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남자를 소개시켜줘? 그 남자 제대로 된 사람 맞니? 네 앞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소영이 걔가 어떤 앤데 너한테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니? 걘 여왕벌이야. 모든 남자들이 자기만 바라보길 바라는 애라고. 좋은 남자면 둘이건 셋이건 지가 끼고 있지 절대 남 안 줘. 소영아, 그 남자 정말 멀쩡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 응? 얘기를 듣고 나니 혼란스러웠어요. 소영인 처음부터 절 친구로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저 필요한 순간에 따라 편리하게 써먹었을 뿐이죠. 순간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선우 오빠 좋은 대로 심부름센터에 연락해 소영이와 케빈의 뒷조사를 의뢰했죠. 그리고 얼마 뒤 업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조사된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죠. 전 마음을 진정시키고 소영이한테 전화를 걸어 불러냈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소영이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케빈에 대해서 나한테 할 말 없냐고. 전 소영이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요. 처음엔 무슨 소리냐며 시치미를 떼더군요. 나 11년 전 박소영이 아니야. 이젠 당하고만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말해. 나한테 숨기는 게 뭐야? 어서 말하라고. 그제서야 소영이는 그냥은 못 넘어갈 걸 알았는지 털어놓더라고요. 그래, 얘기할게. 어차피 아는 눈치니까. 내 아이 남편 자식이 아니야.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 그이랑 난 결혼까지 생각했었고.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 출생이 좀 지저분하잖아. 난 그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 다행히도 그쪽 부모님께선 날 반겨주셨고 그렇게 다 잘 돼가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나 몰래 우리 엄마를 불러내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러더래. 딸아이가 엄마를 닮아 영악하다고. 어린 나이에도 지 출신 숨기려고 어찌나 노력을 하던지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 그쪽 어머님 하필 큰어머니랑 아는 사이더라고. 대학 동기라나? 내가 첩의 자식이란 거 엄마랑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더래. 그러면서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날 그렇게 상냥하게 대한 거야. 무서운 사람들이었지. 그 길로 그 남자랑 헤어졌어. 임신한 사실은 뒤늦게 알았고. 엄만 애를 지우라고 그랬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근데 난 그러기 싫었어. 애가 무슨 죄야?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건데 왜? 그게 뭐가 잘못인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아니? 몰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손귀한 집안이라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랑 속도 위반 결혼인데도 시부모들이 좋아하시더라. 그래도 그렇지. 적어도 남편한테는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남편은 무슨 죄야? 얘 웃기네. 네가 왜 내 남편 걱정을 해? 그래, 내가 오버했다. 근데 네 아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니? 난 너한테 너랑 케빈이랑 관해 묻는 건데. 단박에 알아보더라 케빈이. 자기 자식인걸. 거짓말이었어요. 업체를 통해 아이의 아빠가 케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케빈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있죠. 소영이가 그걸 빌미로 이번 일에 그를 끌어들인 거니까요. 소영인 끝까지 저에게 거짓말로 꾸며댔어요. 너한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치만 처음엔 정말 너한테 케빈을 줄 생각이었어. 난 지금 남편 만나 행복하니까 내 아이도 충분히 사랑받고 잘 사니까. 근데 케빈이 우리 시온이를 알아보잖아.
자기 아들인 걸 알아보고 남편이랑 헤어지고 자기한테 오라는 거야. 차라리 그러지 그랬어. 나 끌어들이지 말고. 얘, 너 내 남편 연봉이 얼만지 아니? 케빈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걸 나보고 포기하라고? 미쳤니? 나 다시는 그 구질구질한 시절로 안 돌아가. 내가 엄마랑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죽어도 싫어. 싫다고. 그래, 넌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보다 더한 시궁창에서 살게 될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선오빠 만났어. 그때 너랑 사귄 거 맞다고 그러더라. 네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단 얘기까지 다 들었어. 아, 병땡 새끼. 그리고 말이야, 오빠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너 보고 여왕벌이라던가? 그러면서 네가 소개시켜준 남자라면 의심해보라고 하더라고. 멀쩡한 사람이면 네가 남한테 줄 리 없다고. 그래서 업체에 의뢰해서 알아봤어. 케빈이라는 사람은 없더라. 박정우, 하인타운에서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던데? 대학은 개뿔. 중학교 중퇴에 사기 전과까지 있고 미국에서 한인들 상대로 사기치다 한국으로 도망온 거더라. 소영아, 그건 나도 몰랐던 일이야.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소개했겠니? 너 끝까지 쇼할래? 박정우 그 사람한테 다 들었어. 네가 그 사람한테 나랑 위장 결혼해서 우리 집 재산 뜯어내라고 했다며. 몸 뺏고 임신시켜서 미혼모 만들라고 했다며. 그래도 그 사람 돈 때문에 사기는 쳐도 사랑 갖고 장난을 못 치는 사람이더라. 내내 양심에 걸렸대. 돈은 뺏어도 몸 뺏고 임신까지 시키는 건 못하게 써서 그래서 날 피했다고 하더라. 너 시온이가 박정우 그 사람이라고 했다며? 그걸 빌미로 그 사람한테 몹쓸 짓 시킨 거고. 대단하다. 오늘 네가 한 말 중에 진실은 딱 하나. 사랑했던 남자 부모한테 네 과거 들켜서 버림받고 미혼모 된 거 그거 하나잖아. 그 남자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 부인이 첼리스트라는데 너랑은 차원이 다른 여자더라. 가정교육도 잘 받고 사람이 귀티가 나던걸? 하긴 너처럼 막 굴려 먹은 년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니?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아무리 네가 힘들게 살았어도 그렇지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는 거야. 임신시켜서 미혼모를 만들겠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말해봐. 부러웠어.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나이,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넌 멀쩡한 부모 밑에서 평범하게 학창시절 보내는데 난 늘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게 말이 되니?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학교도 그만두고 술집에 나가 돈 벌었어. 그지 같은 놈들 비위 맞추면서 꽃뱀 노릇도 했고 늙은이들한테 사기도 쳤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렇게 더럽게 번 돈으로 겨우겨우 서울에 왔는데 내 눈앞에 나타난 넌 대학생이더라. 그걸 보니까 속이 꼬였어. 그래서 너도 나처럼 시궁창으로 끌어내리고 싶었어. 왜? 그럼 안 돼?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너한테 미안한 감정 안 느끼고 할 수 있겠어. 하다니 뭘? 지금까지의 대화 다 녹음했거든. 난 이 녹취 너희 시집에 보낼 거고 경찰서에도 보낼 거야. 나 너랑 케빈. 아니지. 박정우 씨 사기로 고소할 거야. 신혼집 마련했다고 박정우 씨가 우리 아빠한테 받아간 돈 그거 네 통장으로 흘러들어갔더라. 니들이 공범이라는 증거지. 그리고 이 녹취는 네 스스로 자백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역시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 아, 그리고 말이야, 네 남편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더라. 내가 네 얘기를 다 했는데 다 듣고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해. 오히려 잘됐다고 좋아하더라. 귀책 사유가 너고 네가 아무리 지랄해도 넌 어차피 돈 때문에 이혼 못할 거니까 평생 부려먹고 살겠대. 그동안 너한테 드린 돈이 아까워서라도 도우미 대신 쓰든 시할머니 간병인으로 쓰든 드린 돈 다 뽑아내겠다고 각오가 대단하던걸? 네 남편 전처도 2년 살다 질려서 처가에서 돈 물어주고 자기 딸 빼갔다더라. 암튼 그 집에서 나오느라 엄청 고생했다던데 너 그건 알고 결혼한 거지? 그나저나 그런 짠돌이가 자기 핏줄도 아닌데 시온이를 거두겠니? 너 아주 된통 걸렸다. 어쩌니? 소영아, 내가 잘못했어. 그 녹취 그건 제발 시집에 보내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빌게. 응? 그거 보내면 나 우리 시온이랑 나랑 같이 못 살아. 제발 소영아. 내가 보기엔 그게 시온이를 위해서 나을 것 같은데? 너같이 쓰레기처럼 사는 엄마 옆에서 자라봐야 네 꼴밖에 더 나겠니? 차라리 새엄마 밑에서 살더라도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크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애 빌미로 사기치고 돈 뜯을 생각 말고 내 힘으로 인간답게 벌어먹고 살 생각이나 해. 결국 소영이는 아이를 친부에게 뺏기고 말았죠. 그리고 현재 박정우와 함께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요.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워낙 증거가 차고 넘쳐서 승소는 당연할 거랍니다. 어쩌다 소영이와 제가 악연으로 얽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서로 얽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린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악연인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일 겪고 나니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털고 일어나 제 삶을 잘 살아내야겠죠. 잘할 수 있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보맘이에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하더니 그게 제 얘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 전까지 저는 백화점 여성 의류 코너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당시 제가 일하던 샵에 손님으로 온 남편은 50대 여자분께 드릴 선물을 찾는다며 제게 대신 골라달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20대 여자 선물을 골라달라더군요. 전 여자친구 선물인가 보다 생각하며 미니 원피스를 골라줬는데 계산을 마친 남편이 원피스를 저에게 건네지 뭐예요. 이거 입고 자기랑 데이트하자더라고요. 황당했죠. 근데 솔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죠. 세 번째 데이트 날이었던가? 남편이랑 신촌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와서 길을 물어봤어요. 영어 포기자인 저는 쏘리라곤 말하곤 종종 걸음을 쳤죠. 근데 뒤돌아보니까 글쎄 남편이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고 있지 뭐예요. 외국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에 홀딱 반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한국어 어학당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더라고요. 어학당을 나가면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논문이 패스돼서 학위를 따게 됐대요. 저희 샵에 들렀던 이유도 지도 교수님께 드릴 감사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전 사귀게 됐어요. 남편은 학벌도 좋고 아는 것도 많았지만 잘난 척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전 그런 점이 좋았고요. 최종 학벌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인 저와는 천지 차이였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학벌을 들먹이거나 절 무시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귀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제가 사귄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냥 모른 척할 순 없었죠. 그래서 직원 할인을 받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에서 화사한 봄 점퍼를 사서 남편 손에 들려보냈어요. 그 일을 시작으로 남편네 집 식구들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의뢰 선물을 사서 들려보냈고요. 그런데 있죠. 남편네 집에서는 매번 제가 보낸 선물을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듣고 흘린 게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에 비해 학벌도 딸리고 직업도 처지는 제가 못마땅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특히 행정직 공무원이신 시아버지는 며느리감으로 교사나 자신과 같은 공무원을 바라셨대요. 그러니 서비스직인 제가 눈에 찰 리가 없죠. 그런 것도 모르고 전 결혼 전부터 시댁 식구들한테 열심히 퍼나르고도 정작 남편한텐 우리 부모님 양말 한 짝 받은 게 없네요. 우리 부모님께는 제가 죄인이죠.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남편과 전 슬슬 결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들으신 시부모님께서 펄펄 뛰며 반대를 하셨대요. 제 학벌과 직업이 마음에 안 드셨다나 봐요. 예상은 했었어요. 이제까지 하시는 걸로 봐선 쉽지 않으리란 걸.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매장으로 시어머님이 찾아오셨죠.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는 동안 시종일관 도도하고 냉랭한 표정으로 절 깔보듯 얘기하셨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인문계 갈 성적도 안 됐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도 못 나왔다는 게 말이 돼? 부모님께서 대학 가란 소리도 안 하셨어? 있잖아 아가씨, 우리 집은 말이지 애 아빠부터 나 정훈이 여동생까지 전부 A대 동문이야. 우리 양쪽 집안 통틀어서 대학 졸업장 없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그쪽이 시덥잖은 대학이라도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아. 근데 고졸? 기가 막혀 정말. 이건 뭐 죽 써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훈이가 뭐가 모자라서 그쪽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전 그날처럼 대학 못 나온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제법 했었어요. 하지만 어려운 집안 살림을 모른 척할 수 없었죠.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도 취업 때문이었어요.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할 줄 알았더라면 죽어라 공부해서 야간 대학이라도 갔을 거예요. 생각 끝에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저런 시어머니를 버텨낼 자신이 없었죠. 남편은 헤어질 수 없다고 제게 매달렸어요. 전 울면서 그날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일을 얘기했어요. 남편과 헤어질 참이었으니 못할 게 뭐 있었겠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인데 이런 대접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결혼 전에도 이런 식인데 결혼하면 날 사람으로나 보겠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일로 저희 부모님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고요. 평생 고생만 해오신 부모님이 무슨 죄냐고요. 부모님께 효도는 못할 망정 불효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그제야 제 뜻을 따라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몇 주가 지났는데 그동안 주기가 일정한 편이던 생리가 2달째 반응이 없는 거예요. 첫 달은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달째 이어지니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테스터기를 사다가 검사를 했습니다. 2줄이 나오더라고요. 임신이었죠. 병원에 가보니 10주차라고 했어요.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병원 로비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수술을 해야 하나, 남편한테 알려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술을 하면 다음날 바로 출근할 수 있을까? 중절 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임신을 못하게 되면 어쩌지? 짧은 시간 동안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 할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며 결혼을 강행하자고 하더군요. 전 시어머니께 책 잡힐 일만 하나 더 는 셈이었죠. 그래도 당시엔 모른 척 않고 기뻐하며 결혼하자고 말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이런 남편이 곁에 있으니 시집살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어떻게 몸뚱이를 함부로 굴렸길래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해? 솔직히 말해 우리 애 발목 잡으려고 일부러 애 가진 거지. 그게 우리 오빠애라는 보장이 어딨어. 막말로 딴 남자랑 사이에서 생긴 건지 알게 뭐야. 저기요 그 애 정말 우리 오빠애 맞아요? 매장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쌍으로 찾아와선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저를 세상에 둘도 없는 막 굴려먹은 여자 취급하면서요.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주먹이 바들바들 떨려요. 생각 같아선 애는 내 힘으로 혼자 키울 테니까 둘 다 꺼지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용기가 안 났어요. 미혼모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애는 또 무슨 죄예요. 그래서 전 그 수모를 감당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찾아와 절 괴롭혔지만 제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자 지쳤는지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양가 부모님들은 부랴부랴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결혼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은 신혼집 마련에 부모님께 도움을 좀 받으려 했던 모양인데 잘 안 됐나 봐요. 자기야, 사실은 내가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돼서 우리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몇 년만 참아주라. 응? 하긴 어학당 강사 생활에서 번 돈은 석사에 박사까지 버는 족족 꼬라박았을 텐데 돈이 어딨겠어요. 저라도 돈이 있으면 모를까. 할 수 없이 전세 보증금이라도 모을 때까지 시집살이를 하기로 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집에 처음 발을 들이던 그날 저는 알았어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란 걸 말이죠. 절 눈에 가시로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결혼 전엔 그 2사람만 잘 피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복병은 따로 있었어요. 시아버지였죠. 3급 행정직 공무원이신 시아버지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이신 분이었어요. 안 그래도 며느리감으로 절 탐탁치 않아 하셨던 시아버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저를 부르실 때도 며느리나 새아가라고 불러주신 적이 없고요. 늘 어머님이나 아가씨, 남편을 통해 걔, 그애라고 부르셨죠. 그렇다고 대놓고 구박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 아버님 앞에선 투명 인간이었어요. 결혼해서 보니 시누이는 시아버지 강요에 못 이겨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7년째래요. 아가씨는 딱 봐도 놀기 좋아하는 날라리 스타일이지 공무원 타입은 절대 아닌데 아버지 등살에 팔자에 없는 공부를 하려니 될 리가 없죠. 딱 보니 아버지 눈 속여 용돈 받아가며 공시생으로 살다가 때 되면 시집이나 갈 요량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딸의 속셈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것 같았고요. 전 임신 5개월을 넘어서자 부쩍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직장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퇴사를 했어요. 일을 그만두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절 도우미 부리듯 하셨어요. 작정한 듯 그동안 번거로워서 손 안 대고 있던 일들을 바리바리 꺼내선 제 앞에 내미셨죠. 임산부가 너무 몸을 안 움직여도 애 낳을 때 힘들다나요? 임신 7개월이 넘어서자 부쩍 몸이 무겁고 빈혈이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우이가 전단지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마트 전단지였어요. 여기 사람 구하는 거 알아요? 집에서도 가깝고 파트타임도 가능하대요. 빤빤히 놀지 말고 여기라도 나가봐요. 언니가 학벌이 있기래 기술이 있기래 이런 거라도 해야지. 글쎄 저더러 일을 나가라는 거예요. 배 나온 만삭 임산부한테요. 자긴 이날 이때까지 제 손으로 10원짜리 한 장 벌어본 적 없으면서요. 근데 시어머님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그럼 집안일은? 얘 나가면 집안일은 누가 해? 그러지 말고 집에서 하는 일 찾아봐라.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들 하던데. 그날 이후로 신우이랑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취직 타령을 해댔어요.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일하러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직업 특성상 사이즈가 크면 직원 채용을 안 해주거든요. 55 사이즈가 마지노선인데 지금 제 사이즈는 77이라서 이 상태로는 받아주는 데가 없을 게 뻔했죠. 남편은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번 참에 일 그만두고 태교에 힘쓰라더군요. 호랑이 속을에 절 던져놓곤 속 편한 소리를 하는데 하마터면 울음이 터질 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어학당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안동으로 답사를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죠. 그날따라 몸이 무겁고 빈혈이 심했던 전 침대 위에서 한참을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저녁 때 아버님 손님 오실 거니까 음식 준비하기 시장 좀 봐오라시는 거예요. 전 오늘따라 몸이 무거워서 시장 보는 건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아가씨가 득달같이 달려와선 자기 엄마한테 말대꾸했다고 저한테 욕을 퍼붓지 뭐예요. 전 배를 감싸지고 애 들으니까 말씀 가려하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짜는 게 꼴에 임신했다고 엄마 노릇은 하려든다고 제 이마를 툭툭 치는 거예요. 전 반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죠. 그랬더니 제가 자기를 쳤다며 길길이 날뛰면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살다 이제 며느리 시집살이까지 하게 됐다고 신세 한탄까지 하시는데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았던 전 호흡곤란을 느끼면서 그대로 혼절했어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더군요. 희미한 정신너머로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대화가 들렸어요. 오빠한테 뭐라 그러지? 아 미친. 우리가 뭘 했다고 쓰러져. 세게 치지도 않았어. 손가락으로 톡 건드린 거지. 시끄러. 남이 들을라. 그나저나 저녁 때 네 아버지 손님들 오실 텐데 어쩌니? 일할 사람도 없고. 안 되겠다. 넌 여기 있어. 난 가서 도움이라도 불러서 음식 준비 좀 해야겠다. 싫어. 오빠하고 놀 텐데 나보고 독박 쓰라고? 몰라. 나도 갈래. 기가 차더군요. 사람이 그것도 만삭 며느리가 혼절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들 살궁리만 하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정말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깨어난 걸 확인하곤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의사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산모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했냐고 하시며 하마터면 애가 잘못될 뻔했다고 그러시더래요. 일단은 영양 섭취를 하면서 심신안정을 취하는 게 최우선이라고요.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전 남편을 보자 참았던 서름이 폭발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한바탕 할기세였죠. 전 말렸어요.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이라 겁이 나기도 했고 지금 보냈다간 뭔 일을 저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전 분가를 했어요. 가진 돈이 얼마 안 돼서 반지하 단칸방 살이를 시작하게 됐지만 마음만큼은 편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딸아이가 태어났죠. 하지만 남편도 저도 시집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무래도 남편 혼자 버리로는 생활이 힘들어서 전 일을 찾아 나섰어요. 다행히도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신다고 했죠. 근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전에 같이 일을 했던 언니를 통해 글로벌셀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하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물건을 직구로 구매하는데 수요가 많아서 잘만 하면 꽤 목돈을 벌 수 있다더라고요. 힘들게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자기도 애 키우면서 하고 있다고요. 솔깃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거라서 문제라면 영어가 문제인데 그거야 남편한테 부탁하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딱 그 짝이었어요. 일단 이베이랑 아마존에 회원가입을 해서 사람들은 뭘 파는지 시장조사부터 했어요. 자신이 쓰던 사소한 물건부터 어마어마한 가격의 물건까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중 진짜 웃겼던 건 작동도 안 하는 고물 라디오를 팔겠다고 올린 경우인데요. 더 웃긴 건 근데도 그게 팔리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는데 단종된 전자제품일 경우 부품 때문에 망가진 제품도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단 저한테 많지만 필요 없는 물건들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출산을 하고 지인들한테 받은 선물 중에 같은 제품이 여러 개 들어와 처치곤란인 제품과 아직 내 아이가 쓰기엔 너무 큰 제품들 순으로 골라봤어요. 그리고 남편 도움을 받아서 제품 등록을 하고 입질이 오기를 기다렸죠. 첫 달은 7개 올린 것 중에 4개가 팔렸어요. 하나 둘 팔려나가니 재미도 있고 얼마 안 되지만 수익금을 받고 보니 욕심도 나더라고요. 몇 개씩 팔리다 보니 사이트 측에서 게시할 수 있는 수량도 늘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제품들 외에 사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송료를 생각해서 제품은 가급적 500g 이내의 가벼운 것들로 골랐고요. 제가 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위주로 골랐어요. 그렇게 골라보니 주로 육아에 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해외에서 포대기가 유행이란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엄마 가방, 아기띠, 덮버선도 잘 나갔고요. 리스트 품목이 늘자 주문 속도도 빨라지고 그럴수록 뭐가 부족한지도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서 생소한 제품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제품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사진 자료와 상세 설명을 더 덧붙였더니 매출이 껑충 뛰어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글로벌셀러로 자리를 잡아갔어요. 일을 하다 보니 영어도 금세 늘더라고요. 기본적인 비즈니스 소통은 가능하게 됐죠. 매출도 순조롭게 늘어가다 보니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본격적으로 이쪽 일에 뛰어들었죠. 3년 뒤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던 어느 날 시댁 소식을 듣게 됐어요. 시아버님이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친구분 사업에 투자를 하셨다는 소식과 시누이가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원나잇을 했다가 덜컥 임신을 해버려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죠. 남편은 그 사람들 사는데 관심 없다며 결혼식에도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꼭 가보고 싶었어요. 받은 만큼, 아니 이자 쳐서 되갚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산 명품 투피스를 입고 샵에서 메이크업까지 받고는 식장으로 향했죠. 시집 식구들은 벤츠를 끌고 식장에 도착한 절 보고는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어요. 애가 정신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남의 자식 꼬드겨 나가 살더니 이제 혓바람까지 들었니? 꼴에 샤넬에 벤츠까지 하다 이제 남의 차까지 빌려 타고 다니니? 빌려 타긴요. 제가 차를 왜 빌려 타요? 어머님은 남들한테 옷이랑 차도 빌려 쓰고 다니시나 봐요. 궁상맞겠으리. 어머님, 저 이 정도는 벌어요. 저희요, 제가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니깎게 뭘 해서 돈을 벌어? 글로벌셀러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마디로 외국인한테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이에요. 그게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돈 좀 벌었다는 말에 시집 식구들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집에서 인권 취급도 못 받던 며느리가 벤츠 끌고 샤넬 걸치고 다닐 정도로 돈을 벌었다니까 놀랐겠죠. 게다가 지금 시집 형편이 말이 아니거든요. 시아버진 공무원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다 털어서 지인 사업체에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글쎄 그게 다단계였다지 뭐예요. 수익은커녕 일당이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려서 10원 한 잔 못 건지고 탈탈 털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집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카페를 차렸다가 홀라당 말아먹고 사채까지 끌어 쓰다가 결국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됐다나 봐요. 그나마 아가씨는 애를 빌미로 빚잔치 중인 친정을 떠나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예, 아가, 너 형편이 나아졌다니 다행이구나. 그래, 지금 사는 곳은 어디니? 놀랐어요. 아버님이 처음으로 절 아가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 속이 훤히 보였으니까요. 적어도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 그건 어디 사는지가 아닌 출산은 잘 했는지, 아이는 딸인지 아들인지 그거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남동에 살고 있어요. 56평 아파트에서요. 그래? 거긴 방이 몇 개니? 못해도 서너 개는 되겠지? 어머머, 잘됐다 얘. 여보, 우리가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어머님은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좋아하셨어요. 아가, 내 이런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다마는 우리 내외에 너희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되겠니? 정은이도 시집 가고 우리 내외가 적적해서 말이야. 아, 이 집 사람들의 뻔뻔함은 끝이 없네요. 적적해서 같이 살겠답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나 보죠? 자기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버님, 그건 안 되겠네요. 제가 일이 바빠서 저 대신 애 봐주러 친정어머니께서 와 계시거든요. 에?
맞다. 너 임신 중이었지? 애라면 내가 보면 되잖니. 그래, 아들이니 딸이니? 일찍도 물어보시네요. 딸이에요. 근데요, 전 어머님께 제 딸 못 맡겨요. 어머님이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제 딸을 맡겨요? 그럼 아가, 우리 내외에 들어가 살 집이라도 하나 구해주면 안 되겠니? 크지 않아도 된다. 두 사람 먹고 살 정도면 돼. 아버님, 그걸 왜 제가 해드려야 하죠? 아버님도 저희 살 집 안 해주셨잖아요. 기브앤테이크 모르세요? 제가 아버님께 사람이긴 했어요? 자신들 뜻대로 제가 움직여주질 않자 시어머니는 눈물 작전을 쓰더라고요. 예, 애미가 이렇게 빈다. 우리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이 결혼 치르는데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었고 이번에 축의금 나오는 걸로 월세 방구해야 할 판이야. 그러니 내가 좀 도와다오. 응? 결국 내외가 저에게 매달려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꿈쩍도 안 했죠. 너무 사무치게 당해서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 그만해. 뭐 이런 거한테 구질구질하게 빌고 그래. 자기가 돈 좀 벌었다고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인데 웃기지 마. 고작 옷가게 점원인다던 주제에. 그게 어때서요? 평생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놀고 먹던 만년백수 아가씨보다 나은데요? 뭐요? 언니 미쳤어요? 미칠 뻔했죠. 그런 집구석에서 살면서 안 미친 게 용하죠. 근데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집에 있으면서 딱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어요. 가방끈 길다고 인성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요. 어머님, 툭하면 학벌 타령하셨죠? 제가 못 배웠다고 당신들 발톱에 낀 때만큼도 생각 안 하셨죠? 근데 보니까 그 학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요, 요즘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애대학 나온 직원들 부리며 살거든요. 직원들 월급 줄 때마다 어머님 생각해요. 그리고 아가씨, 뱃속에 애 누구예요? 결혼하려는 남자애 맞아요? 내가 아가씨 성생활을 익히 알다 보니 노파심이 생겨서 말이에요. 괜히 속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뽀록 나면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이 무식한 년이 어디서 까불고 지랄이야. 엄마, 쟤 내쫓아. 당장 내쫓아. 지랄? 좋은 날 어디 한번 머리 풀고 본격적으로 지랄해 볼까요? 저요, 그 집에서 눈 감고 귀 막고 산 거 아니거든요? 나 뚜껑 열리면 이 결혼 조용히 안 끝나요? 그리고 끝으로 경고하는데요.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저한테 예전처럼 다 했다간 아가씨 결혼 생활은커녕 평생 얼굴 못 들고 살게 해줄 테니까요. 제 말 못 믿겠으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빡 돌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게 되실 테니까. 아참, 기왕 왔으니까 밥은 먹고 갈게요. 누구처럼 공짜 좋아하고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이건 밥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10만 원짜리 수표를 시어머니 한복 가슴팍에 찔러주곤 신부 대기실을 나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쏟아붓고 나니 정말 시원했죠. 그 후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어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저요, 앞으로 참지 않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한테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참는 게 호구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